안녕하십니까. 기권과 날씨, 기권과 우리 생활. 지금 챕터 원래는 3이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두 번째로 나와 있지만 지금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과 비 해서 이제 강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안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안개 뭔지 알죠? 자, 안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안개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긴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어디에? 지표 부근에 떠 있는 게 안개입니다. 자, 수증기가 응결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응결은 그 상태 변화 뭐라고 했었습니까? 네, 대답했죠? 액화. 액화라고 합니다. 액화. 수증기 응결했다. 아니면 수증기가 액화했다. 똑같은 얘기. 해서 이 얼음 알갱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지표 부근에 떠 있으면 안개예요. 근데 이 수증기가 응결한 것들이 물방울이나 이런 것들이 요 상공에 높은 곳에 떠 있으면 그게 바로 구름입니다. 되겠죠? 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그렇게 뭐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슬 한번 볼게요. 이슬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마찬가지 응결 얘도 똑같습니다. 자, 생긴 물방울이 풀잎이나 나뭇가지에 맺혀 있는 게 바로 이슬이고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안개가 생길 만큼 충분하지 못할 때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서리 갑니다. 자, 서리는 기온이 영하일 때, 굉장히 추울 때, 영하일 때 수증기가 물체 표면에 직접 얼어붙어요. 그래서 생기는 게 바로 서리입니다. 서리는 승화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안개와 이슬은 액화, 수증기 응결해서 생긴 것들이고 물방울이고 그 다음에 서리는 0도씨 이하일 때 되겠죠? 수증기가 직접 얼어붙어서 승화되어 생긴 고체 알갱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밑에 이제 단열 변화 한번 볼게요. 자, 이거부터 봅시다. 자, 상승 하강하는 공기 덩어리가 외부와의 열 교환 없이 외부 기압 변화에 의해서 부피가 팽창, 늘어나거나 수축, 줄어드는 온도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단열 변화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단열 팽창부터 한번 볼게요. 단열 팽창이 뭔가? 자, 단열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를 팽창시킵니다. 자, 팽창시키면, 자, 이거 줄 거 볼까요? 자, 단열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를 팽창시키면 기체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얘가 부피를 팽창시키는데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쓰면 당연히 온도가 떨어지겠죠. 자, 봅니다. 자, 기체의 부피가 팽창한다는 건 그 기체를 둘러싼 이 주변 공기를 밀어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변 기체에 대해서 일을 한 셈입니다. 일을 했다라는 건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에 일을 해준 만큼 기체가 가진 내부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기체의 온도가 떨어진다고요. 이해되나요? 되겠죠? 부피를 팽창시키면서 에너지를 써버리기 때문에 온도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쭉 내려봅시다. 자, 밑에 보면 자, 단열 압축 나옵니다. 반대죠? 단열 팽창과 반대 봅니다. 단열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체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강제로 줄여. 그러면 기체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줄거볼까요? 반대로 얘는 온도가 높아진답니다. 압력을 가하면. 자, 왜냐하면 공기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이 이제 공기를 압축시키기 위해서 또 얘는 일을 해줘야 돼요. 되겠죠?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기체 내부의 에너지를 증가시켜서 그 결과 기체의 온도가 올라간답니다. 되겠죠?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단열 팽창, 단열 압축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해서 알아둡시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지금 그림은 플라스크에 물을 약간 넣고 주사기의 piston을 갑자기 잡아당기거나 갑자기 밀어서 공기를 압축시킨 후에 플라스크 속의 온도와 변화를 관찰을 한다 했는데 그 결과를 예측해 보자. 앞에서 설명을 했죠. 우리가 기체에 압력을 가했을 때 부피를 강제로 줄였을 때 온도가 어떻게 됐었다 설명 다 했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답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자, 특히 이 실험은 플라스크 안에 향연기를 집어넣으면 훨씬 쉽게 관찰할 수 있대요. 여기에서 향연기가 또 알아둬야 될 거. 자, 우리가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공기는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잘 이렇게 연결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거를 잘 확인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향연기를 넣어주면 얘가 응결핵 역할을 하거든요. 한번 적어볼까요? 응결 핵 역할을 한다 해서 응결의 역할을 하면 얘가 그 향연기 주변으로 이제 수증기가 응결이 쉽게 잘 되면서 응결을 더 잘 되게끔 도와준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 알아두고 밑에 거는 한번 직접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까지 나온 온도 변화를 정리해 보자 해서 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서 각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볼 거냐? 요 아래쪽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거 볼 겁니다. 자, 다음은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이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자, 영동 사람들의 이 농사철에 동풍이 불기를 바라고 경기, 호서, 호남 사람들은 동풍을 싫어하고 서풍이 불기를 바란답니다. 자, 이렇게 좋고 싫음을 서로 달리하는 까닭은 그 바람이 산을 넘어서 불어오는 까닭인데, 자, 동쪽에 산맥이 막혀 있는 경기 지방에서는 이 동풍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매우 커서 심할 때는 논밭의 물 고랑이 모두 마르고 식물은 타버린대요. 자, 동풍이 불 때 산맥의 서쪽에 고온 건조한 바람이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했어요. 자, 우리가 요거를 알려면 우리 지형을 먼저 알아둬야 하는데 이거 거의 사회 시간에서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우리나라는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느냐? 요렇게 요런 지형이죠.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동고 서저 지형이다 라고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동고 서저 지형이면 바람이 지금 현재 동풍이 분다 그랬어요. 되겠죠? 동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불어오는데, 자, 이렇게 동풍이 부는데 우리가 요즘 다음 장에서 또 배우게 될 텐데 오츠크의 기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뒤에 나옵니다. 자, 오츠크의 기단이 어떤 성질을 가졌냐면 한랭, 건조 아닌데 죄송해요. 다스, 한랭 다스판, 한랭 다스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겠죠? 자, 한랭 다스판 이러한 성질을 가진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자, 여기 지금 높은 산맥 있죠? 뭐 태백산맥 해서 산맥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얘가 어떻게 성질이 넘어가면서 바뀌어 버려요. 완전 반대로. 그러면서 한랭의 반대, 한랭이 춥다는 얘기죠. 한랭의 반대, 고온. 그리고 다습의 반대, 습하다는 얘기죠. 다습의 반대, 건조. 되겠죠. 해서 원래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로 바뀌어버린다. 완전 반대의 성질로 바뀌어버린다.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된다고요. 되나요? 자, 이런 걸 우리는 높새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높새바람. 들어봤나요? 아니면 뭐 사회 시간에는 팬 현상이라고 배웠나? 아무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높새바람의 영향으로 이런 식으로 성질이 완전 바뀌어버린다라는 거, 뭐 요 정도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요 지금 또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구름의 생성, 요걸 한번 볼게요. 자, 구름의 생성 과정은 이제 요 단어에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잘 알아둬야 돼요. 요거선 별표 해두시고, 자, 구름의 생성 과정을 보면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주변 기압이 낮아집니다. 자,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거 알죠? 자, 그러면 단열 팽창을 거쳐서 내부의 온도가 낮아진답니다. 자, 우리가 기압이 낮아지면 우리가 부피가 커지죠. 단열 팽창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왜? 앞에서 배웠습니다. 팽창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요. 되나요? 자,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이슬점에 도달하면, 이슬점 기억이 나나요? 쌤이 요 전 과정에서 엄청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온도가 툭툭툭툭 떨어지다가 온도가 낮아지다가 이슬점에 도달을 하면 그때부터 수증기가 뭐한다?
물방울로 응결하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해서 구름이 생성된다라는 거. 요거 순서 진짜 중요해요. 잘 알아둡니다. 해서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 되겠죠.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데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떨어져요. 기압이 떨어지면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근데 팽창하는데 열을 소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온이 떨어진다. 근데 기온이 떨어지다가 이슬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되죠? 요 흐름을 좀 이해를 하세요. 알겠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구름이 쭉 보이는데, 예, 참고로 이렇게 보세요. 요런 다양한 구름의 형태가 있구나. 라는 거 한번 봐두시고 우리는 요걸 볼 겁니다.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가를 보면 지표면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부분적으로 가열이 되면 가벼워져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합니다. 자, 구름이 만들어질 때 제일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공기가 뭐 해야 된다? 상승해야 됩니다.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면 자, 이게 전체적으로 가열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열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균등하게 가열이 되면 전체적인 어떤 공기들이 다 위로 올라갈 거니까 공기가 모여들지 않거든요. 근데 부분적으로 가열이 되면 그 부분만 불균등하게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면서 공기 덩어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전체적인 게 아니라 부분적이다. 균등한 게 아니라 불균등하게 가열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산이나 언덕의 사면을 따라 올라가기도 한다. 자, 우리가 무조건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 했었어요. 그 다음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전선면에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상승하기도 하고 맞죠? 가벼워진 애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찬 공기가 반대로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기도 합니다. 뒤에 아마 배울 겁니다. 전선하면서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저기압 중심과 같이 공기가 수렴은 모여든다는 얘기죠. 되겠죠? 공기가 수렴할 때도 공기 덩어리가 상승한다라는 거. 되겠죠? 저기압 중심에서는 무슨 기류? 상승 기류. 기억납니까? 예전에 했던 거.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수렴해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 해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가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또 나와 있네요. 자, 가는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아까도 얘기했죠? 균등 아니고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요 지부분 부분적으로 가열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림 보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산사면을 따라 공기가 마찬가지 상승하는 경우, 무조건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지만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저기압 동그라미 저기압 중심부에 수렴된 이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저기압 무슨 기류? 상승 기류 되겠죠? 기억해야 됩니다. 저기압 상승 기류 공기 구름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전선면을 따라 공기가 마찬가지 그냥 상승하는 경우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상승, 응결, 고도 이런 거 나오는데 잘 몰라도 돼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요거예요. 예, 구름의 종류. 요걸 한번 볼게요. 자, 구름의 종류에는 우리가 이 구름은 모양과 생성되는 높이에 따라 크게 10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높이에 따라서 10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먼저 모양에 따른 분류를 보면 자, 구름의 모양에 따라서 수평으로 얇게 발달하는 어떤 무슨형 구름? 보통 우리가 층운형 아니면 층운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뭉게뭉게 솟아오르며 두껍게 발달하는 두껍게 위로 발달하는 저군형 구름이 존재합니다. 층운형인 것 같아요. 요 층운형. 자, 해서 그 층운형은 얇게 넓게 이렇게 뒤에서 아마 또 보게 될 건데 층운형 구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넓게 발달하는 이런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저군형은 쌀 적자 구름이 쌓인다 위쪽으로 되겠죠. 그래서 두껍게 저군형 구름은 이렇게 발달하는 이런 구름들 있죠. 자, 이런 게 구름 안 같아요. 네. 구름입니다. 자, 저군형 구름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자, 저군형 구름은 대기가 안정한 상태에서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저군형 구름은 좀 더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공기덩어리 상승이 굉장히 활발할 때 공기덩어리의 상승이 활발할 때 누가 저군형 구름이
그리고 층운형 구름은 조금 더 안정할 때, 그러니까 상승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을 때 발달을 한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높이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자, 구름이 떠 있는 높이에 따라서 하층은 낮다는 얘기죠. 지표에서 2km, 중층은 2에서 6km, 상층은 6에서 13km, 그리고 연지군이라고 해서 하층은 높이부터 상층은 높이까지 수직으로 두껍게 발달한, 우리 그 위에서 봤던 아까 저군형 구름 같은 거 있죠. 자, 그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 막 2km, 6km, 13km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높고 중간 정도고 그 다음에 낮고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구름의 높이와 모양에 따른 종류가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서 그래도 정나눈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높이 쌓인 거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난층은 이런 거 되겠죠. 해서 보통 이렇게 란자가 들어가는 거 있죠. 난이나 란이나 이런 글씨가 들어가면 비를 내리는 구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냥 그럼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됩니다. 정란운, 난충운 이런 거 되겠죠. 그 정도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수 과정 한번 볼게요. 자, 강수 우리 이제 비 오고 눈 오고 하는, 자, 대기 중에 수증기가 물이나 얼음으로 변해서 지표로 떨어지는 현상이 강수입니다. 자, 해서 그 형태가 비나 우박이나 진눈깨비 이런 것들이 이제 강수인데, 자, 구름 입자 그러니까 물방울 약 100만 개 이상이 모여야지 빗방울 한 개가 돼요. 엄청나게 많이 모여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응결핵과 빙정핵. 자, 응결핵 역할을 한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거. 누구 기억납니까? 향연기였죠. 향연기. 자, 응결핵과 빙정핵 보면, 자, 일반적으로 수증기만으로 공기 중에서 응결이 일어나려면 상대 습도가 4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 대기에서는 응결핵이나 빙정핵에 의해서 상대 습도가 100% 이상이면 응결이 일어날 수 있어요. 따라서 자,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가 쉽게 응결되기 위해서는 이 수증기 응결을 도와주는 응결핵이 필요합니다. 밑줄 그어볼까요? 네. 수증기 응결을 도와주는 응결핵이 필요하다 해서 대기 중을 떠다니는 소금 입자라든가 화산재, 토양 입자, 화분 이런 것들이 응결핵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해수면으로부터 올라온 작은 소금 입자들이 주로 응결핵의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0도씨 이하에서는 이들 입자에 이 대기 중의 수증기가 승화되어서 달라붙으면 빙정이 돼요. 얼음 알갱이.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우리는 빙정핵이다라고 부릅니다. 보통 빙정핵보다는 응결핵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해요. 해서 우리가 왜 그 베이징 올림픽 알죠? 그때 베이징 왜 중국이 굉장히 공기가 더럽잖아요. 오염이 많이 됐고 막 이래서 사람들이 이게 좀 많은 어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오려고 하게 하려면 좀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일부러 이렇게 응결핵을 막 뿌려서 비가 오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래 베이징 그 공기보다는 굉장히 깨끗했다라는 게 막 그때 막 뉴스에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본 사람도 있겠죠. 자, 밑에 빗방울 갑니다. 자, 빗방울은 쉽죠? 구름 입자의 지름은 약 0.02mm이지만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넘깁니다. 자, 구름에서 낙하할 수 있는 빗방울의 최소 지름이 약 2mm입니다. 해서 구름 입자가 비가 되어서 땅으로 떨어지려면 평균 이 크기에 비해서 100배 정도로 커져야 돼요. 해서 100배일 때, 크기가 100배일 때 부피는 100만 배가 되기 때문에 구름 입자 100만 개가 모여야지 빗방울 하나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건 그냥 봅니다. 그 다음에 우박 정도. 아이고야. 우박 안 보이네요. 죄송해요. 네, 우박. 자, 빗방울이 낙하하는 도중에 어떻게 강한 상승 기류를 만나서 다시 0도씨 이하의 층으로 되돌아오는 걸 여러 번 반복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물방울이 이렇게 딱 떨어지려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상승 기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저군형 구름에서 많이 나타나요. 저군형 구름 내에서. 자, 상승 기류가 상승 하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 여러 겹의 얼음이 구가 되면서 떨어집니다. 무거워져서 툭 떨어져요. 그 지름이 5에서 50mm 정도 됩니다. 되겠죠? 50mm니까 5cm. 굉장히 생각보다 엄청 커요. 맞으면 아파요. 알겠죠? 이 떨어지면 피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눈 갑니다. 눈. 자, 눈의 결정은 육각형 모양이고 결정 하나의 크기가 보통 2에서 3mm 그리고 큰 게 5에서 6mm 정도나 된다라는 거. 그래서 눈 결정이 한 개씩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결정이 큰 눈송이를 만들어 내리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대구에 사니까 잘 못 보겠지만 아무튼 해서 자, 큰 눈송이는 낙하하는 중에 눈의 결정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막 엉겨 붙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눈은 이런 식으로 내린다라는 거. 우리 작년하고 이번 겨울에는 잘 눈을 못 봤죠. 예, 안타깝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수 과정 한번 볼게요. 빗방울의 성장 과정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오죠. 병합설과 빙정설. 자, 요거 또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병합설, 빙정설. 자, 병합, 뭔가 합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름의 온도가 0도씨 이상일 때 큰 물방울과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물방울들끼리 서로 충돌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방울이 점점 커져서 빗방울로 떨어지는 과정이 바로 병합설이다라는 거. 어디에서? 열대지방에서. 열대지방 안에 그 구름 속에는 물방울밖에 없어요. 되겠죠? 그래서 그 물방울들이 합쳐지니까 크기가 점점 커지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면 그게 바로 비입니다. 어떤 비? 따뜻한 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빙정설 볼게요. 빙정설은, 자, 온도는 한대지방대에 있는데, 자, 구름의 온도가 0도씨 이하일 때는 구름 속에 얼음 알갱이와 관행각 물방울이 섞여 있습니다. 자, 구름 속에는 아까는 물방울들밖에 없었죠. 근데 얘는 얼음 알갱이도 있고 관행각 물방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관행각 물방울은 점점 증발해서 크기가 작아지고 얼음 알갱이가 얼음 알갱이가 수증기의 승화로 점점 성장을 합니다. 해서 비나 눈이 내리는 과정을 우리는 빙정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는 겁니다. 알겠죠? 얼음 알갱이가 있었어요. 얼음 알갱이가 있는데 이 관행각 물방울이 점점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요. 수증기가 되면 이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서 승화되면서 얼음 알갱이가 점점 커집니다. 커져서 요게 떨어지면 눈이 돼요. 되겠죠? 근데 떨어지다가 녹잖아요. 왜? 아래쪽으로 갈수록 따뜻해지니까. 맞죠? 그 눈이 녹아서 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눈이 내리다가 얘가 눈이 녹으면서 비로 떨어지는 거예요. 요게 빙정설. 어느 지방? 온대, 한대 지방. 되나요? 자, 그걸 이제 밑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놨네요. 자, 병합설. 큰 물방울, 작은 물방울 막 섞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떨어지면 비다. 어떤 비? 따뜻한 비. 되죠? 그 다음 빙정설 보면 빙정설은 자, 얼음 알갱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물방울, 관행각 물방울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물방울이 아까 말했지만 수증기로 이렇게 수증기로 만들면서 그 수증기가 요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요. 어디에서? 0도와 마이너스 20도씨 사이에서. 되겠죠? 요게 달라붙으면서 점점 알갱이가 커지면서 무거워. 그러면 떨어지겠죠? 눈이. 떨어지면 그대로 떨어지면 눈이고 그다음에 떨어지다가 요게 녹았어요. 녹으면서 비가 내리기도 한다. 네. 자, 근데 이 비는 그럼 무슨 비? 차가운 비. 되겠죠? 얘는 따뜻한 비, 얘는 차가운 비. 요런 식으로 구분을 해 줍니다. 알겠죠?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 밑에 안개나 이슬이나 성이나 우박 같은 거 다 설명한 것들이죠.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쌤이 요거 그 숙제 할 때 아무 얘기했나요? 첫 번째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청포도입니다. 청포도. 예, 했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자, 강수량 측정 갑니다. 강수량은 우리가 강수량이잖아요. 자, 이 숫자가 무슨 숫자? 물 숫자.
되겠죠? 물 숫자. 그래서 요 안에는 강우량과 강설량을 다 합쳐 놓은 겁니다. 강우량은 뭐다? 우자, 비우자. 되겠죠? 강설량은 설자, 눈설자죠. 해서 요거는 비의 양과 뭐 눈의 양 또는 뭐 우박도 마찬가지 다 이거를 합쳐서 물로 만든 다음에 요거를 길이를 잰 거. 요게 강수량입니다. 봅시다. 자, 지표면에 떨어진 강수의 양으로 땅속에 스며들거나 흘러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고였을 경우에 깊이를 잽니다. 강수량의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그리고 강수가 눈과 우박과 같은 고체인 경우에는 아까 말했죠. 녹여서 그 양을 측정해야 된다. 전부 다 물로 만들어야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량계 봅니다. 자, 강수량을 재는 관측 기계입니다. 그래서 표준 우량계, 전도형 자기 우량계, 사이펀 자기 우량계, 평형 우량계 몰라도 됩니다. 넘어가요. 그 다음 강설량, 아까 눈이라 그랬죠. 쌓인 눈이 녹기 전의 두께를 얘기합니다. 해서 강수 높이의 10배 정도가 되는데 단위는 센티미터를 사용합니다. 센티미터. 되겠죠? 강설량, 뭐 적설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알겠죠? 강수량 안에 강설량 또는 적설량이 포함된다라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고 해서 뭐 기상 레이더 이용해서 구름의 두께나 강수량, 강수 지역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순환 가봅시다. 자, 물의 순환은 우리가 이제 물은 어떤 상태 변화를 계속하죠. 그래서 지표와 대기 사이를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걸 우리는 물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순환 과정은 바다나 호수 등의 이 증발한 물과 그리고 식물 잎에서 증산, 우리 증산작용 배운 거 기억나죠? 언제적이었더라? 아무튼 자, 식물의 잎에서 증산된 이 물이 대기 중으로 들어갑니다. 이 수증기는 음결에서 구름이 되고 액화 기억나죠? 구름이 되고 이 구름은 또 비나 눈이 되어서 지표로 되돌아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물을 순환시키는 에너지가 또 뭔지 우리 생각해봐도 알겠죠? 중요합니다. 그래도 자, 물이 순환하면서 상태가 바뀔 때마다 에너지 출입이 있습니다. 흡수 또는 방출 해서 이러한 에너지 근원은 누구였다? 요거 네모합시다. 태양 복사 에너지다 라는 거. 물을 순환시키는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됩니다.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뭐 강수현상 요 그림도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압과 바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기압이라고 하면 우리 기체의 압력을 줄여서 우리는 기압이라고 하죠. 자, 기압 한번 봅시다. 기압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 자, 지표면 위에 쌓인 공기, 무게에 의한 압력을 우리는 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압은 위아래 옆 등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자, 우리는 이 기압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쉽게 뭐 이렇게 볼 수 있느냐면 우리 풍선에다가 바람을 후후 이렇게 불어 넣으면 풍선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동그랗죠. 왜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모든 방향, 사방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양이 동그랗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압은 공기 무게에 의한 압력인데 그러면 우리 압력은 예전에 어떻게 구했었죠? 압력은 면적분의 힘의 크기 힘을 받는 면의 넓이 분의 뭐 힘의 크기 뭐 이런 식으로 구했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거 한번 언급을 한번 했었고요. 자, 그러면 기압의 측정과 크기가 나오는데 자, 누가 최초로 측정을 했느냐? 토리첼리 들어본 적 있나요? 자, 토리첼리의 기압 측정 실험이 나오는데 자, 길이가 1m 정도 되는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담아서 거꾸로 세우면 76cm 높이에서 멈춘답니다. 왜냐하면 그릇의 수은면에 작용하는 기압이랑 그리고 유리관 속에 수은 무게에 의한 압력이 같아졌기 때문이라는데 자,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여기 지금 수은이 들어있는 수조에 이렇게 수조에 요 유리관이 이렇게 있어요. 1m 정도 되는 유리관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수은을 가득 채운 다음에 얘를 뒤집었어.
뒤집으니까 가득 채워진 게 이렇게 물이 아니죠? 수은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요 면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76cm 뭐 똑같죠? 760mm 76cm 높이가 되자 얘가 딱 멈춰 섰어요. 왜냐하면 자 우선 얘가 내려오다가 멈출 수 있는 이유는 이 수은이 이 수은 기둥을 떠받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얘가 이렇게 지금 수은 기둥을 떠받치고 있다. 요 힘이랑 그리고 이 수은 기둥의 76cm가 누르는 요 힘이랑 이렇게 누르는 힘이랑 어떻기 때문에 이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가 멈출 수 있다라는 거 되겠죠? 수은 면에 작용하는 요 압력.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여기만 작용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도 똑같이 같은 크기의 힘으로 떠받칠 거예요. 그러면 대기압도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가 마찬가지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할 겁니다. 이 크기랑 얘네들 크기랑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대기가 누르는 힘과 그리고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힘, 요 76cm 얘는 좀 알아둬야 돼요. 요 수치는 760mm나 76cm나 같은 거 알죠? 자, 해서 요 크기 그리고 수은면 요 지금 수조 속에 있는 이 수은이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다 같다라는 거 되나요? 해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그러면 얘가 수은 기둥의 높이가 좀 더 높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대기압이 높다 더 센 힘으로 이걸 누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해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압을 측정했다는 거. 누가? 토리첼리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다시 아이고, 아니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책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압과 수은기둥 변화해서 자, 기압이 커지면 수은기둥 높이는 당연히 올라가고 그리고 기압이 작아지면 수은기둥 높이는 마찬가지 내려간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기압의 크기가 어떻게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수은기둥의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높은 산은 높으니까 수은기둥 높아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높은 산으로 막 올라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압력 낮아집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수은 기둥 높이도 낮아진다라는 거, 내려간다라는 거 그런 것도 같이 응용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기압의 크기가 밑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1기압의 크기는 해서 나옵니다. 자, 요거 중요하죠? 해서 1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거 아까 우리 계속 했던 76cm HG가 뭐예요? 우리 원소기호 다 기억나죠? 요거 수은입니다. 수은의 원소기호. 그래서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힘이랑 1기압이랑 같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되죠? 자, 근데 우리는 이 76cm를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듯이 760mm HG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적어볼까요? 760mm HG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같은 겁니다. 되죠? 그 다음에 헥토파스칼 우리 요거를 뒤에서 배우나요? 아니면 예전에 배운 적이 있나요? 자, 헥토파스칼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압력의 단위 해서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요 수치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00 헥토파스칼은 1기압보다 뭐 크다 작다. 뭐 1기압은 1000 헥토파스칼이다. 뭐 이렇게도 뭐 나올 수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오는 것들은 조금 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기압이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라 아니면 기압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물기둥으로 치면 10m 높이가 누르는 힘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수은이 좀 우리 몸에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험 재료로 사용했다는 거는 가장 흔한 이 물로 했을 때 너무 실험하기가 힘들다라는 거. 되겠죠? 1기압인데 이게 10m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10m 막
이걸 막 쌓을 수 있나요, 이거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아이고 부족하겠죠. 그래서 힘드니까 이 물로 실험하기는 좀 힘드니까 이렇게 수은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 그러면 10m 물기둥이면 다른 걸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10m 물기둥 말고도 이거를 공기기둥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자, 이거는 그러면 공기기둥, 공기로 얘기하면 1기압은 우리 얼마, 높이 얼마? 기억나나요? 앞에서 했던 거 1000km의 공기기둥과 같다라는 거,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1기압은 76cm 수은기둥과 같다 Hg, 그리고 1013 헥토파스칼, 그리고 10m 물기둥이 누르는 힘이랑 같고, 그 다음에 1000km의 공기기둥이 누르는 힘이랑 같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기압의 변화해서 뭐 높이 올라가면 공기 양이 적어지죠. 왜냐면 중력이 약하게 작용하니까. 그래서 지상에서 5km 올라갈 때마다 기압은 2분의 1씩 낮아진대요. 참고로 보세요. 그리고 또한 기압은 측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면 공기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압을 측정하는 기구 나옵니다. 기압계. 자, 기압계 한번 볼게요. 좀 더 올릴까요? 자, 이렇게 보이는데, 자, 우리가 기압계에는 수은 기압계 나옵니다. 우리가 수은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여기 보면 토리첼리 실험을 응용해서 측정하는 장치 나와 있죠. 사용법이 복잡하기는 하나 굉장히 정확해요. 요게 센티미터 이렇게 측정해서 기압을 비교해 보면 정확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요 방법이 조금 복잡하면 사용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얘를 많이 사용한다. 아네로이드 기압계. 아네로이드 기압계는 여기 사진으로도 이렇게 나오고 밑에 이렇게도 보입니다. 되죠? 자, 금속으로 된 진공 상자가 있어요. 어디? 여기. 보이나요? 자, 요 안에 여기 지금 금속통 있죠? 금속통 요 안이 지금 현재 진공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나요? 진공 상태입니다. 진공 상태. 그죠? 자, 금속으로 된 이 진공 상자가 이 바깥쪽에 있는 요 기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얘가 수축 또는 팽창을 합니다. 수축, 팽창하는 원리를 이용한 건데 굉장히 사용법이 간단해요. 그래서 많이 이용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아네로이드 기압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아네로이드 기압계고 사용하기 편리하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거는 수은 기압계다. 이게 좀 더 정확도가 높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압선과 바람이 나오는데요. 등압선, 등자, 같을 등자, 앞 기압이죠. 그러니까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등압선, 여러 지역에서 관측된 기압을 해면에서의 기압값으로 바꾼 후에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매끄러운 곡선이다 라는 거 되겠죠? 등압선. 자, 등압선 그리는 방법이 밑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뭐 알아둡니다. 자,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점 알아둬야 되죠.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간격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려줍니다. 되나요? 자, 요거를 수치를 우리 앞에서 1기압은 아까 몇 헥토파스칼 기억나는 사람 있죠? 1013 헥토파스칼입니다. 해서 이 1000 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안 하고 그냥 1013 이렇게 바꿔서 또 뭔가 좀 봤던 수치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요거 기준은 1000이에요. 1000 헥토파스칼 간격을, 아니요, 1000 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해서 4 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려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서로 만나거나 교차하면 안 됩니다. 매끄러운 곡선이 되도록 그려줘야 돼요. 되겠죠? 이렇게 우리 나중에 뒤에서도 아마 지도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측값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거리를 비례로 어림잡아서 그려줘야 됩니다. 없다고 해서 안 그리는 게 아니라 거리를 비례로 해서 요 정도쯤 되면 어느 기압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해서 어림잡아서 이렇게 그려줘요. 그 다음에 한 등압선을 경계로 한쪽은 기압이 높고 다른 한쪽은 기압이 낮아야 돼요.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한쪽은 기압이 높으면 여기가 고기압이 되고 기압이 낮으면 여기가 저기압이 된다라는 거. 되나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북반구, 우리나라 기준 북반구 고기압, 저기압, 바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또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기압, 저기압. 자, 고기압은 자, 높을 고자 되겠죠? 고기압. 기온은 우리 보통 높으니까 하이 해서 H로 보통 씁니다. 되죠? 자, 고기압은 중심에서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지표면에서 시계 방향으로 풀어 나갑니다. 자, 고기압 중심부에서는 하강기류, 그리고 지표면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풀어 나가요. 맞죠? 근데 이거를 그림을 보면서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할까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습니다. 자, 고기압이 있으면, 자, 고기압은 아까도 말했지만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지점을 우리는 고기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떤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 1기압보다 높으면 고기압이다 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주위가 뭐 예를 들어 뭐 900 헥토파스칼이다. 그러면 900보다 그냥 높아도 뭐 950이다. 그럼 이거는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치랑은 상관없이 그냥 주위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위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기압을 한번 보면 고기압은 어떤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요. 이렇게 되겠죠. 고기압에서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저기압은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요. 어떻게?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고기압에서 불어 나가고 그리고 저기압에서 불어 들어오죠. 그러면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고에서 저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나간다라는 거. 되겠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붑니다. 자, 근데 얘는 지금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 나갔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공기가 비어 있겠죠? 그러면 이 빈 곳을 누가 채워야 됩니다. 어디서? 위에 있는 상공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무슨 기류?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이해되죠? 빠져나가면 거기를 항상 채워줘야 돼요. 비어있는 상태로 두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저기압은 반대로 바람이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여기 지금 공기가 이제 많겠죠? 많으면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 올라가요. 무슨 기류? 상승 기류. 되겠죠? 해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또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상공에서는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근데 요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왜냐면 우리는 상공을 보진 않죠. 우리는 지표상의 지점에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공기의 흐름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불어나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돌아오지만 이 상공보다는 이 아래쪽 지표면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고기압, 저기압, 바람의 방향 설명했습니다. 다시 책을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 자, 다시 고기압 중심부에서는 하강기류 그리고 지표면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간다 설명됐죠. 자, 단열 변화 봅니다. 단열 변화는 하강기류가 발생하면 얘가 단열 압축이 돼요. 압축이 되면 기온이 올라간다 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구름이 사라지죠. 왜?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 앞에서 포화 수증기량 기억납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그렇죠. 대답했나요? 여기에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죠.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수증기가 응결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해서 구름이 소멸, 사라집니다. 되겠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날씨는 어떠냐? 날씨가 맑아요. 왜?
구름이 사라지니까 날씨가 맑고 일교차가 커집니다. 그리고 바람이 약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종류를 한번 보면 종류는 뭐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자, 온난 고기압이라고 하면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겁니다. 주위보다 온도가 높아요. 자, 그러면 얘는 온도가 높으니까 공기가 어디로 갈까요?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키가 큰 고기압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잘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랭 고기압은 온도가 주위보다 춥다, 한랭하다, 낮아요. 그래서 좀 더 키가 작다, 키가 작은 고기압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이 나옵니다. 이동성 고기압은 작은 고기압이 뭐 반복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동을 한다 뭐 이런 거 그냥 이렇게만 보면 되겠어요. 잘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저기압을 한번 보면 저기압은 자, 낮을 저자 되겠죠. 해서 이거는 기호로 L 이렇게 표시합니다. low의 약자. 자, 주변에서 이 중심을 향해 어떤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 들어옵니다. 풀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는 상승기류가 발달을 해요. 아까 그림으로 설명을 했죠. 자, 상승기류가 발달하면 단열 팽창합니다. 우리가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기압이 낮아진다 했죠. 그러면 기압이 낮아지면 우리가 부피가 증가합니다. 팽창하죠. 부피 팽창. 근데 부피가 팽창하는데 열을 소모한다 했어요. 그래서 기온이 내려갑니다. 하강. 그러면 상대 습도가 증가하겠죠. 왜? 기온이 내려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작아지니까. 그래서 습도는 반대로 증가한다. 왜냐면 습도는 우리 또 복습할까요? 습도는 어떻게 구한다?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래서 요 포화 수증기량이 떨어지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분모에 있었죠. 그래서 얘는 반대로 증가한다라는 거. 그러면 상대 습도가 증가하니까 이제 수증기 응결됩니다. 되겠죠? 수증기 응결되어서 구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되겠죠. 이건 순서는 잘 알아둬야 돼요. 이렇게 어떤 흐름인가라는 거. 그다음에 강수 확률이 높습니다. 구름 생성되니까 당연히 강수 일어날 것이고, 날씨 흐립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작아요. 되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열대 저기압과 온대 저기압이 있는데 사실 이 고기압보다는 저기압이 훨씬 많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보이죠? 자, 열대 저기압이 나와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아열대 해상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아열대 해상이라고 하면 조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생소하면 여기다가 적도라고 생각하세요. 적도 되겠죠. 적도 해상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적도에서 발생한다 하면 사실 틀립니다. 왜냐면 적도에서는 열대 저기압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거든요. 태풍은 적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되겠죠? 위도 5도에서 25도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데, 자, 적도 해상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적도 부근인 거지 적도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거 나중에 고등과정에서 또 정확하게 배울 거예요. 아무튼 열대 저기압은 이런 식으로 바다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해상이라는 거. 적도 해상. 그러니까 뜨거운 어떤 따뜻한 온도가 높은 그런 해상에서 발생한다라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 우리 이제 다음 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울 겁니다. 온대저기압. 자, 얘는 어디에서? 중위도 한대전선대에서 발생을 합니다. 한대전선대가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아닌가? 아무튼 자, 한대전선대는 위도 60도 되겠죠? 위도 60도. 뭐 이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되겠죠? 자, 해서 이렇게 온대 저기압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뭐 고기압이 형성될 때, 저기압이 형성될 때 맑고 흐리고 완전 비교가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향력, 네이처 스토리에 전향력이 나오는데, 뭐 밑에 있는 글은 한번 나중에 시간 될 때 읽어보시고, 자, 전향력 그냥 쉽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여기 지금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입니다, 지구. 자, 지구에, 이 적도 쪽에, 예를 들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사람입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굉장히 큰 힘으로 내가 뭐 공을 요 북극,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 이렇게 있다 치면 자 내가 북극 쪽으로 굉장히 센 힘으로 뭐 초능력을 가졌다 칩시다. 자 굉장히 큰 힘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공을 싹 던질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쭉 곧게 나아갑니까? 뭐 나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던졌을 때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얘가 북극까지 톡 떨어집니다. 근데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죠. 뭐 한다? 스스로 돕니다. 뭐? 자전을 해요. 자전. 되겠죠? 해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던졌지만 그 동안에 지구가 돌아버려요. 어느 쪽으로?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알고 있나요? 이거 배웠잖아요. 맞죠? 요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가 회전을 합니다. 되겠죠? 자전을 해요. 그러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휘어질까요? 얘가 자 이렇게 휘어진다 1번 아니면 이렇게 휘어진다 2번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2번 되겠죠? 자 왜냐면 얘가 이렇게 던졌을 때 지구는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된다라는 거. 되겠죠? 그러면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 그럼 얘는 이쪽으로 휘어집니까? 아니죠. 남반구 우리 거꾸로 생각할까요? 남반구도 이렇게 보면 얘는 이렇게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돌아버리니까 얘도 마찬가지 남반구 이 극쪽으로 굉장히 센 힘으로 이렇게 집어 던진다. 그러면 얘가 이쪽 편으로 그러니까 관측자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된다라는 거 되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얘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뭐하기 때문에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전향력이라고 하면 이거는 가상의 힘이다라는 거.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이게 지금 우리 쪽에서 봐서 오른쪽처럼 보이지만 남반구 쪽에서 보면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가상의 힘을 우리는 전향력 또는 뭐 코리올리 효과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 뭐 요 정도 기억하시고 해서 밑에 이렇게 보면 자 해서 뭐 움직이는 물체는 뭐 바람이든 해류든 관계없이 모두 진행 방향의 직각 오른쪽 그러니까 이거는 북반구일 때 북반구인 경우에 오른쪽으로 해서 이런 힘 전향력을 받기 때문에 진행 경로가 오른쪽으로 휘게 된다라는 거. 여기서 보면 지금 고기압도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아까 전에 이렇게 휘어진다 그랬죠. 요 그림. 자 그리고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자 이게 다 전향력 때문이다. 그러면 북반구와 남반구 이 고기압 진행 방향이 똑같을까요? 반대겠죠. 북반구 고기압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면 남반구 고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나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휘어진다, 바뀌는 경우가 바로 이 전향력 때문이다 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마지막 암호 두 번째 암호는 물티슈입니다. 물티슈. 예,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세요.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마지막 장이네요. 자, 지표면의 가열과 냉각에 의한 바람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해륙풍 보이죠? 해륙풍. 자, 해륙풍은 해풍과 육풍을 합쳐서 해륙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육지와 바다 가열과 냉각 차이로 하루를 주기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바람을 우리는 해륙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해풍과 육풍 한번 볼까요? 자, 해풍 이거 그냥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같이 설명을 해봅시다. 자, 먼저 낮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또 확대를 좀 해봅시다. 자, 낮이 이렇게 있으면 낮에는 자, 태양곡 에너지 이렇게 받습니다. 받으면 누가 먼저 가열됩니까? 네, 육지가 먼저 가열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가열된 공기,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 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요 바다 쪽 되겠죠. 여기는 하강 기류. 그러면 자, 상승 기류가 발생한다. 그럼 여기 무슨 기압? 네, 앞에서 방금 배웠죠.
저기압, 저기압. 그 다음 하강기류, 여기는 해양 쪽이 고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바람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풀어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해서 이런 식으로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는 지금 낮이잖아요. 낮이 태양이 떠 있을 때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다 해서 해풍인데, 항상 우리 바람의 방향은 불어오는 쪽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바다 해자 써서 해풍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거 진짜 못 외우겠는데 하면 요 태양이 떠 있잖아요. 태양을 우리는 해라고 하잖아. 해. 해서 해가 떠 있을 때는 해풍 뭐 이렇게 외워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잘 못 외우고 있으면. 근데 의미는 바다 해자,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다 라는 거, 그게 해풍이고, 그 다음 반대로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밤이 나옵니다. 자, 밤에는 우리가 요 육지보다는 이 바다가 온도가 좀 더 높아요. 자, 우리가 이것도 2학년 과정 마지막에서 배웠었죠. 이 육지와 바다 했을 때 이게 왜 육지는 이렇게 온도 변화가 크고 그 다음에 바다는 온도 변화가 작죠. 이거는 뭐 때문이다? 무슨 차? 네, 비열차 되겠죠. 비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비열이 물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죠. 기억나나요? 자, 해서 여기서는 반대로 이 바다 쪽이 무슨 기압? 저기압 보입니까? 네, 저기압. 그리고 요 육지 쪽이 무슨 기압? 고기압. 고기압이 형성된다. 그래서 고기압, 고에서 저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 그리고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열차 때문이다 라는 거, 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봤고, 다시 책을 한번 보면 네, 책을 한번 봅시다. 자, 해풍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해풍은 낮에 육지 쪽의 공기가 먼저 가열되기 때문에 위로 상승합니다. 해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을 우리는 해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육풍, 이거는 밤이겠죠. 밤에 육지가 먼저 냉각됩니다. 되겠죠. 해서 이거는 뭐 비열이 작아서, 자, 따뜻한 바다 위의 공기가 위로 상승하겠죠. 해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 해서 이거는 육풍 됩니다. 항상 불어오는 쪽을 읽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절풍 보면 대륙과 해양의 경계 지역에서 해류풍의 생성 원리와 똑같습니다. 해서 얘는 주기가 계절이니까 1년을 주기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요. 자, 여름과 겨울에 어떻게 바뀌느냐. 자, 이거 해류풍의 원리랑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또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 지금 우리나라 주변 요 바람이 부는 방향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봐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바람이 이렇게 여기서 지금 해양에서 대륙으로 이렇게 불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고기압이다. 되겠죠. 항상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갑니다. 되죠. 자, 이거는 지금 저기압이라는 얘기는, 저기압은 무슨 기류? 그렇죠. 상승기류. 이렇게 상승기류가 발생한다라는 거. 되겠죠. 자, 상승기류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여기가 여름 되겠네요. 이때가 여름이다. 되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런 식으로 고기압, 저기압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부는데, 그러면 이거는 무슨 계절풍일까요? 얘는 바람의 방향은 항상 불어오는 쪽을 읽어준다 그랬죠. 동서남북해서 남동 계절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뭐 남동, 남서 계절풍 하는데 보통 우리는 남동 계절풍 이렇게 읽어줘요. 알겠죠? 남동 계절풍, 여름입니다. 여름. 그리고 이거 뭐 뒤에서 또 하겠지만 남쪽의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압 배치가 남고 북저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 고기압. 자, 대륙 쪽이 고기압이야. 여기는 하강기류. 뭔가 차가워 보이죠? 그 다음 해양 쪽이 저기압. 저기압은 상승기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겠죠? 해양이 뜨겁대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겨울 됩니다. 자, 겨울은 우리가
자, 여기는 보면 이거를 이제 등압선이 조금 그려지면 참 이제 보기가 좋을 텐데 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등압선이 막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랐을 때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해서 요거는 기압 배치를 서고 동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쪽은 고기압, 동쪽은 저기압. 되나요? 이거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겨울은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 계절풍도 마찬가지 두 지역의 뭐 비열차로 인해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되겠죠. 얼마 주기로 1년 주기로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이게 바로 계절풍입니다. 다시 책을 한번 보면 자, 여름철 볼까요? 여름철은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가열되어서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겨울철은 반대에 대륙의 해양보다 빨리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냉각되어서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부는 바람을 우리는 아까 무슨 풍? 기억나나요? 북서 계절풍이라고 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앞에서 아까 보여줬으니까 한번 적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권과 우리 생활 세 번째 챕터까지 끝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